이대로 가면 정말 인류는 멸종의 길로 접어들게 될까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일 관심 있는 건 그것이겠죠. IPCC 보고서에는 여기에 대한 미래 예측 결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커브인데요. 핵심적인 미래 예측 결과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조금 해석해서 이렇게 제시해 두었습니다. 지금 이제 2000년대 이전까지 검은색 실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현재 지구 온도가 이렇게 증가해 왔다라는 것이고요. 빨간색 실선으로 된 것은 인류가 화석 연료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사용할 때, 그리고 파란색 실선으로 된 우리의 인류의 미래는 당장 내일부터 거의 탄소 사용량을 절반 이상 줄인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할 때 우리의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상승할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온도는 거의 15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도에서 빨간색 커브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18도가 넘어가죠. 18도는 남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온도를 의미합니다. 이 시나리오를 따라간다면 제가 거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류는 멸망의 길에 접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섭죠?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심각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께 이 책을 통해서 제일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18도까지 올라가는 저 놀라운 그 온도 증가 커브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보다 화석 연료를 4배 이상 많이 쓰는 경우를 상정한 그러한 시나리오입니다. 약 50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지금 매년 이렇게 뿜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000억 톤 이상, 2000억 톤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많은 화석 연료를 뿜어낸다고 가정했을 때 그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것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화석 연료 사용량은 어느 정도 정점에 거의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이라든지 많은 선진국들은 화석 연료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드디어 그런 노력에 동참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시나리오대로 우리 지구 온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멸종의 시나리오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 보고서라든지 기상청에서 제작하는 여러 가지 일반 대중들에게 얘기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시나리오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로 또 등장했던 그 6도의 멸종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 책에서는 단정적으로 IPCC는 지구 온도가 6도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기후과학자들이 보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2100년의 지구 온도는 3도 내지 3.5도 수준입니다. 여러분 1도 지금 증가한 온도에서도 올해 보십시오. 폭염에, 가뭄에, 홍수에, 집중호우에 세계 도처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럼 3도 증가하면 어떨까요?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미래가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정말 멸종할까요? 지나치게 위기를 과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서 우리 지구 온도를 2도씨 상승 이내로 막아내자라는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2도씨 내에서 막아내는 것도 무지무지하게 지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1.5도를 넘어서고 2도를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6도의 멸종 시나리오를 사람들이 믿고 있다면 인류가 끝났다. 더 이상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해봤자 소용없는 일에 접어들었다. 2도씨를 넘어서지 못하면 인류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가려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이 극단적인 탄소 감축은 극단적인 멸망 시나리오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멸망하니까 극단적으로 감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탄소 감축은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에너지 자립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나라이죠. 지금 이제 대세인 친환경 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왜 그렇게 풍력과 태양광에 올인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지구 온도 상승을 걱정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 같은 나라의 예를 들면 영국은 바람이 무지하게 많이 부는 나라입니다. 풍력 자원이 너무나 많은 나라이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는 에너지 자원조차도 상당히 부족한 나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로 급하게 이렇게 가다가는 에너지 위기가 닥쳤을 때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에너지와 기후의 두 가지 측면을 다 한꺼번에 고려를 해서 이 위기에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탄소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말해주는 좋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저도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코로나19 이벤트는 전 세계의 어떤 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감소시켰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커브가 바로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에 얼마나 매년 탄소 배출량을 늘려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커브입니다. 근데 이 커브를 보고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경제위기, 2015년 파리 기후협약과 같은 우리 인류의 기후변화를 막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큰 효용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토의정서, 파리 기후협약 이후에 어떻습니까? 탄소 배출량 오히려 더 늘어났었죠. 그리고 석유파동 보십시오. 석유파동 때 약간 탄소 배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이벤트도 이 인류의 그 심각한 탄소 중독을 막지를 못했었습니다. 단지 코로나19만이 평년에 비해 7% 정도의 그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켰을 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벤트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인류의 탄소 배출이 확 줄지 않을까. 왜냐하면 해외여행도 가지 않고 상당히 많은 산업들도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을 받았고 이 코로나19가 탄소를 굉장히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7% 정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 이면에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팩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류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일회용품 더 늘어났죠. 결국 이런 것들이 전부 기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석유화학 제품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석유화학 회사라든지 석유 정제하는 회사들은 2019년, 2020년 동안 매출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쪽의 에너지라든지 교통 쪽의 에너지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석유화학 제품 없이 하루라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탄소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에서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 화석연료 배출량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지를 알려주는 화석연료 배출량 공식을 보고 계십니다. 이 공식은 카야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일본의 경제학자가 만들어낸 공식인데요. IPCC 미래기후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배출량 예상치에 사용되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공식입니다. 그걸 풀었으면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은 인구수와 GDP 그리고 에너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 비효율적으로 쓰는지 그리고 실제로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의미하는 탄소 발자국 이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수는 2100년까지 계속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사실 과학적으로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2100년이 되면 인구수 100억을 지금 현재 70억에 육박하는 인구가 이제 100억을 돌파한다고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수 증가에 의한 배출량 증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인당 소득 부분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커브는 가로축이 1인당 국민 소득을 의미하고요. 세로축이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직선, 곡선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 부유한 나라일수록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개인이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온실 기체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데이터가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자기가 원튼 원하지 않든 온실 기체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세 번째, 네 번째 요인, 즉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랑 실제로 배출하는 에너지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은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LED 전구를 쓰느냐 백열 전구를 쓰느냐,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백열 전구보다 LED 전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요인은 정말로 탄소 배출 자체를 적게 쓰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풍력 같은 에너지를 많이 써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듯이 그렇게 막 신재생 에너지 떠들고 있어도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요. 그렇다면 이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늘리는 것이 답이 되겠죠. 그죠?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를 무턱대고 많이 늘리다가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에너지 위기에 취약한 나라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여러분 산지 태양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우리나라 많은 산들이 이런 임야에 그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산사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온 그림은 지금 산사태가 난 부분들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런 어떤 비주얼적으로 좀 되게 센세이셔널한 것들보다 걱정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 태양광 에너지라는 녀석이 굉장히 간헐적인 에너지라는 데 있습니다. 화력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뭐 수력이라든지 이런 에너지에 비해서 불규칙합니다. 햇빛이 안 비치면 뭐 쓸 수가 없죠. 풍력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안 불면 가동이 중단되고, 제가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생산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 생산하면 전력망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셧다운 시켜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이제 제주도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었죠. 제주도에 너무나 많은 태양광 설비를 지금 설치해서 갑자기 과부하가 걸리는 바람에 모든 전원을 셧다운해서 큰 곤란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남아도는 전기를 잘 활용하면 곤란에 처하지 않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주도에는 무태에서 들어오는 전력망은 있지만 제주도의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제주도에서 나가는 전력망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나가는 전력망이 있었으면 그쪽으로 빨리빨리 내보내서 남아도는 전기를 잘 쓸 수 있었겠죠. 혹은 그 남아도는 전기를 저장 장치를 통해서 배터리에다가 저장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은 솔루션이 됐었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무턱대고 태양광만 늘렸던 결과는 대규모 정전 사태로 나타나게 된 거죠. 핵심이 뭐냐면 에너지 효율성과 탄소 발자국을 줄여나가는 부분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우리나라는 균형적인 이러한 정책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설비 증량에만 몰두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70년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먼저 닦은 다음에 많은 경제 발전을 이뤘듯이 전력망을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저장이라든지 또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프로슈머라고 하는데 한국전력 말고도 개인이 전력을 스마트하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가 만들어져서 이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국가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의적인 우리가 아이디어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그리고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열어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가축이 내뿜는 그
온실기체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목축업으로부터 나오는 탄소 배출량은 전체 양의 약 25%에서 30% 가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축으로부터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필요도 있겠고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육식을 줄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즘 채식 운동이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구의 온도를 증가하는 걸 막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기 중의 탄소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포집을 해서 암석에다가 묻어버리는 그런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카본 캡처,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기 중에 떠다니는 이산화탄소를 그대로 잡아서 이렇게 땅바닥에 묻는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고요. 건물 태양광이라고 해가지고 건물의 유리창을 전부 다 태양광으로 패널로 바꿔가지고 건물의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기술이죠. 사실 태양광 에너지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먼 지역보다는 정말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서 즉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우리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의식입니다. 과거의 개인과 지금의 우리의 개인은 파워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소셜미디어라든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원하면 여러분의 의견을 그리고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잘못 가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SG 펀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친환경을 실천하는 기업들의 주식들로 구성된 펀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펀드 매니저에게 나는 이런 펀드를 원해요 라고 압력을 놓을 수도 있고요. 또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포함된 펀드는 저는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압력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그림은 미국의 연방법원을 대상으로 미국의 청소년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침해당했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을 해서 거기서 이제 승소한 그런 어떤 장면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기후변화에 있어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기후변화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이러한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또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쏟는 모습들이 계속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 된 것이죠. 우리 개인도 이런 식으로 깨어있는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기업도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있겠지만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트렌드인 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한 노력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에만 집중하지 말고 어떤 에너지가 우리 사회 곳곳에 기업과 가정 곳곳에서 잘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화석 연료 없이 오랜 세월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